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고등학교 내신 한국사, 별별 한국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중세 고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죠. 2000년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고대가 1000년이었는데 1000년 다 배웠어요. 이제 나머지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고려의 어떤 정치와 외교를 한번 고려 500년을 다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려를 건국했던 인물은 누군지 아시죠? 네, 왕건입니다. 네, 왕건이 성장을 하면서 고려를 건국했지요.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송악이 어떤 호족 출신이었다. 궁예의 부하가 되었는데 뭐 후백제의 금성, 나주를 점령하면서 성장했다. 시중의 지위에 오르기도 했다. 궁예의 폭정이 있었다. 궁예가 축출당한 후 왕건이 신하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 이건 한번 그냥 쭉 스토리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성립, 국호를 그래서 고려라고 했다. 고구려 계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송악으로 다시 천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 고려의 성립. 자, 그리고 이제 후상국 통일의 배경을 볼게요. 신라와 친선 관계, 신라 왕실 굉장히 우대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라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한 거잖아요. 후백제한테 항복을 할까, 고려한테 항복을 할까 이렇게 이제 있다가 그래도 고려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고려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떤 그 우대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넘어간 것이죠. 자, 그 과정을 보면요. 고창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사실 그 이전에 이제 그 대구에서 그 공산 전투라고 있거든요. 대구 공산 전투에서 뭐 정말 이 후백제 견훤하고 그다음에 이 고려의 왕건이 한번 붙었었는데 정말 왕건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정말 아주 괴멸되다시피 했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이 고창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고창은 지금의 안동입니다. 여기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아가지고 밀어붙인 것이고, 그때 견훤이 이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가뒀네. 그래서 이 금산사에 유폐되어 있다가 견훤이 도망쳐 나와서 왕건에게 투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내미 잡으러 가자라고 왕건이 이 견훤을 앞장세우고 후백제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제 신라도 항복하고 그리고 후백제도 멸망하면서 후삼국이 통일되었다라는 이야기. 뭐 이것도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 태조의 정책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는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취합니다. 먼저 민생 안정,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호족 정책, 그 다음이 북진 정책. 이거 세 가지예요. 민생 안정, 호족 정책, 왕권 강화. 자, 민생 안정 정책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생각하시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흑창을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흑창은 여러분들 기억나요? 이미 다 했어. 고구려 때 그 고국 어느 왕 때? 고국 천왕 때 그 진대법을 계승해서 흑창,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의창, 그 다음에 이제 상평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어쨌건 간에 이건 빈민 구율 제도다라고 하는 사실, 요 흐름을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족 정책. 이 기본적으로 이 태조는요, 이 호족들과 함께 나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단독 플레이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호족 연합 정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족이 눈치를 봐야 돼요. 호족의 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눈치만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떤 그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당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혼 정책. 정말 이 지방 호족들과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왕건의 부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29명이에요. 29명. 야, 엄청나죠, 여러분들? 29명.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한 달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그 왕건의 부인이 한 곳에 이렇게 다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있는 어떤 왜냐면 호족들이 거기 있으니까 어쨌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야 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고요. 사성제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건 내릴 사자의 성성자 즉 왕시성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사성제도 또 관지 토지하사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한번 좀 안으려고 하는 눈치를 좀 보는 거죠. 하지만 채찍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심관의 핵심 키워드 뭐냐면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나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가 해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심관 제도. 그 다음에 기인 제도라고 하는 이건 인질 제도예요. 인질 제도.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디에서 왔죠? 통일신라. 상수리 제도에서 기인한 겁니다. 기인 제도.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상수리 제도는 그 지방의 귀족이 직접 오는 거라면 기인 제도는 지방 호족의 자제들이 오는 그런 차이점들은 있지만 어쨌든 뭐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은 나라를 세웠어. 이 호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 많았던 거야. 그래서 사성제도, 결혼제도 이런 당권도 주지만 사심관 그리고 기인제도와 같은 채찍도 가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북진정책이에요. 북진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이름을 따서 고려라고 지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 영토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이 서경, 이 평양을 북진정책의 전쟁기지로 적극 개발했고요. 거란. 왜냐하면 거란이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 아니야. 그래서 이 거란을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거란에서 보냈던 낙타 있잖아요. 만복의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낙타를 굶겨 죽입니다. 이거는 전면전을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쩌고 이런 어떤 그 북진 정책으로 인해서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는 뭐 정계와 계백, 료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훈요 10조는 뭐냐면 후대의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이거 유언이에요, 유언. 훈요 10조 이런 것들을 남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북진정책에서 어디를 중시 여겼다? 서경을 중시 여겼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훈요 10조. 문제 어찌 보면 태조 왕건의 유훈이다, 유언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태조 왕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호족 연합 정권이기 때문에 힘이 강력한 왕권은 없어요. 눈치를 좀 봐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정책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겁니다. 됐죠? 다음. 이제 왕건이 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상이 가능하지 않아요? 왕건의 부인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 자식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 그 자식들이 서로 왕이 되어서 싸울 거 아니야. 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거야. 역시나 마찬가지. 그 지방 호족들끼리 왕건이 죽은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왕권은 막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우여곡절 끝에 들어선 왕이 있으니 그가 바로 광종입니다. 이 광종의 목표는 오직 하나,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 일단 그 호족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 문제야. 그 군사력을 어떻게든 감소시켜야 돼. 호족들의 군사력,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노비들 있잖아요. 그 노비들을 호족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즉 일반 양인으로 돌려놓는 것. 그 시각이 바로 이 노비 안건법. 노비들 다 조사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돌려놓는 것. 바로 이 노비 안건법을 전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들.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죠. 게다가 과거제를 또 실시하네. 이 과거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과거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과거를 광종 때 시행합니다. 고려 광종 때 최초의 역사를 시행한 겁니다. 유교적 학식과 능력을 갖춘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호족들 그 호족들을 지금 이렇게 떨궈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뽑을 거야. 왕이 뽑을 거야. 이게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신 호족 세력을 다 숙청을 하고요. 칭제. 내가 곧 황제다라고 칭하고 그리고 연호를 쓰는 독자적 연호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이때 이제 광덕, 준풍과 같은 그런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있더라. 그리고 관리들을 서열을 맞춰가지고요. 바로 공복, 유니폼을 입히는 거예요. 유니폼을 색깔에 맞춰가지고 왕권 강화시키는 거죠. 이게 다 왕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종의 이 내용들은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게 시험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하세요.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다. 이 노비안건법은 여러분들 또 이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돼요.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이 노비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이 양인으로 돌린 거잖아. 그 양인들은 바로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왕권 강화뿐만 아니라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되더라. 노비안건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려 초기 광종과 고려 말기 공민왕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온 거 제가 콕 찍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노비안건법, 과거제 완전 중요. 광종의 그런 어떤 행적이었습니다. 꼭 기억하기. 시험에 꼭 나온 거 제가 알려드렸어요. 네,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자, 이렇게 손에 피를 묻혔어, 광종이.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안정된 치세를 누릴 수 있었겠죠. 그 뒤를 이게 바로 성종이에요. 성종은 여러분들 이 육두품 집안이었던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라 하대 최치원의 시무 10조를 건의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완전 채택되고 있죠. 왜요?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지방 호족들과 육두품들이었으니까 육두품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간 거라. 육두품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시무 28조를 채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승로는 여러분들 유학자예요, 유학자. 네, 유학자였기 때문에 또 유교의 어떤 통치 이념을 지금 어떻게든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그런 인물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중앙행정조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바로 삼성육부를 중국의 삼성육부를 이성육부로 중서성과 문화성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걸 하나를 합쳐요. 그래서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사성 이런 식으로요. 관제 마련했고요. 그리고 최승로의 어떤 그 건의에 의해서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어디에다가? 바로 12목에다가 지방관을 최초로 파견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12목 고려시대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하더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향리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광종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숙청했잖아. 그럼 그 자리 비었을 거 아니야. 그 자리 빈 자리를 향리. 지방의 중소 호족을 향리로 편입시키고 통제하는 모습들. 이런 걸 통해서 지방세를 견제하려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향리제도를 마련했다. 이게 바로 성종이에요. 자, 보세요. 성종은 지금 보니까 그 앞에 있었던 광종의 어떤 그 피의 어떤 숙청의 정치. 이게 다 끝나고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안정을 추구하려는 모습도 중앙행정조직도 그래서 이제 다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승로의 어떤 건의도 받아서 지방에도 지방관도 파견. 중앙에는 이성육부제, 지방에는 또 지방관 파견, 또 그 밑에 또 향리제도의 어떤 실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중앙과 지방의 시스템을 정비했던 왕이 바로 성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태조 왕건 때는 힘이 없었어. 호족들 눈치를 봐야 했어. 광종 때 왕권을 강력히 만들었어. 그리고 호족도 숙청했어. 그리고 성종 때 와서는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 요 흐름이 읽혀지시나요? 네, 읽혀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성종 또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성종은 또 뭘 했냐면요. 바로 유교 교육 진흥을 위해서 대학교를 세워요. 자, 그 대학교는 뭘까요? 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고구려 소수림왕은 어떤 대학교를 세웠죠?
최초의 기록상 대학. 통일신라 신문왕은요, 국학. 발해는요, 주자감. 그리고 고려는 국자감. 이런 국자감을 설치했구나. 빰빰빰. 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교육을 진행했고요. 지방에는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뭐 이런 거 파견되고 과거지 정비, 과거 출신이라고 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종 때. 그리고 이제 이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최승로 유학자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연등회와 또 팔관회가 있어요. 이 연등회와 팔관회는요, 훈요 10조에 태조 왕건의 유훈으로 남긴 거예요. 이거 성대에 하라고 남긴 거예요. 근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유학자 최승로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등회, 왜 여러분들 그 부처님 오신 날 왜 연등 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이거 규모 축소해라.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 그 당시 어떤 파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결국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등의 규모를 축소하고 팔관회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종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감이 좀 오시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태조 왕건, 광종, 성종 하면 성종 때 지금 정비가 시스템이 정비되어서 그런 모습들,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의 통치 체제 정비를 한번 살펴보죠. 자, 아까 제가 그 성종 얘기하면서 이성육부 얘기했는데 최고 관서고요, 중요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장관인 문화시중, 이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성이잖아. 이성이니까 이성 중에 하나, 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중서문화성이에요. 중서문화성이고 이 중서문화성에서는 이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다. 그렇게 이제 결정했어. 그러면 이거를 시행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행하는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상서성이에요. 그래서 중서문화성 하나, 그리고 상서성 둘, 이렇게 해서 이성이 되는 거예요. 이성. 그 다음에 그 이성에서 결정된 것들을 지금 이렇게 집행하는 부서. 여기가 바로 육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죠. 이병, 호형, 예공. 이부라고 하는 건 지금의 행정자치부, 뭐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병부라고 하는 것은 병자니까, 군사니까, 그렇죠. 국방부 같은 기능. 호라고 하는 것은 재정과 관련된 곳이니까 재정경제부. 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벌 주고 이제 이런 곳이니까 뭐 법원이라든지 또는 뭐 검찰이라든지 뭐 그런 조직이 되겠죠. 예라고 하는 것은요, 예법과 관련된 거예요. 중국의 어떤 그 편지를 쓴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주로 보면 교육부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공부야 뭐 여러분들 뭐 지금 건설교통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습하고 옛날 모습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이러한 육부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이성 육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하, 이성 육부 감오시죠? 그 다음에 이성 육부 말고요, 여러분들 이 군사 기밀과 왕명을 출납. 왕명 출납을 들어갈 때 이 승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와대 수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 비서실. 자,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기입니다. 중추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육부와 중추원, 바로 군사 기밀을 담당하고 있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사 출두요. 어사, 암행어사 출두요. 어사는 뭘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관리를 감찰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관리 감찰 풍기단속 어사대가 뜹니다. 어사대. 그 다음에 3사가 있어요. 국가재정의 출납과 그 다음이 회계 업무를 담당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 3사. 요 3사는 여러분들 조선의 3사와는 달라요. 조선의 3사와는 다릅니다. 조선의 3사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게 조선의 3사예요. 이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언론 기능을 담당해요. 예, 왕한테 어떤 비판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걸 관리를 감찰하는 그런 기능을 조선 3사는 하는데 고려 3사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고려 3사는 단순히 국가의 재정 출납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요게 바로 이 조선 3사와 고려 3사의 차이점이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옵니다. 아시죠?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자 지금 그러면 고려 시대는 언론 기능이 없느냐?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 지금 중서문화성과 그 다음에 상서성 요 밑에 육부가 있다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중추원 그 다음에 어사대 그 다음에 삼사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고려의 시스템인데 여기에 지금 회의기구라는 게 존재해요. 회의기구가 뭐냐면 중서문화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제신과 낭사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네, 제신은 2품 이상 그리고 낭사는 3품 이하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그런데 이 중추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위 관료였던 추밀과 승선이 있다고요. 추밀은 2품 이상, 승선은 3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지금 회의기구 얘기하죠? 회의기구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여기서 지금 고위 관료가 지금 추밀하고 제신 아니야. 2급, 1급이니까 올라가니까 바로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요. 이 회의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바로 제추회의라고 해요. 자, 제추회의. 보세요. 앞에 있는 제자와 앞에 있는 추자를 따가지고 제추회의라고 하는 건데 제추회의는 두 개 있다고요. 바로 도병마사와 그리고 식목도감이 있어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외국의 영향을 받은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서 다 운영이 돼요. 여기 귀족회의기구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일들이 거의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비록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운영은 굉장히 독자성, 고려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고려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마사는 이제 그 지방에 파견되고 있는 지방관의 명칭이에요. 그 지방관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기구라는 의미가 지도하는 어떤 그런 기구라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 다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식이에요. 뭐 결혼식이나 뭐 직위식 그런 식을 차례잖아. 어떻게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지 그것들을 관장하는 임시기구. 도감은 임시기구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귀족회의에서 결정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회의기구 나왔어요. 지금. 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나왔습니다. 이런 회의기구가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지금 내용들이 있죠. 네,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다. 라고 하는 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고려에는 그럼 언론기관이 없느냐? 아까 그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언론기관이 어디서 한다 그랬죠? 3사, 사관원, 사관원, 홍문관. 근데 고려의 3사는 조선의 3사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고려는 언론기능이 없나요?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중서문화성의 낭사 있죠. 이 낭사와 어사대가 만나는 거예요. 어사는 관리 감찰하는 데 아니야. 그래서 낭사와 어사대가 만나가지고 이들을 우리는 뭐라 하면 대간이라 그래요. 대간이라 그래요. 이 대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서경, 간쟁, 봉박이라고요. 자, 서경은 뭐냐면 이 서자가 서명할 서자예요. 즉 왕명이 내려오면 딱 그 대간들이 보고 나서 이 서명해야 돼. 이거 안 되겠어. 서명 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봉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역시 왕의 명령이 들어왔어. 딱 훑어봤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는 다시 봉투를 봉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폐하 그러시면 나 이대옵니다. 라고 목숨 내걸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기능들이 분명히
고려시대에도 존재하더라. 이들을 우리는 대간이라고 부르고 이들은 바로 중서문화세의 낭사와 어사대로 구성이 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 이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간, 중서문화세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 서경왕제 봉박권을 행사하다. 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방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호, 고려의 중앙 시스템 굉장히 아주 잘 꾸며졌어요. 지금요. 그런 모습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호, 나름대로 회의기구도 있고 또 관리 감찰기구도 있고,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지방을 한번 볼게요. 지방. 고려의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기구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회의기구.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잊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엔 경기도입니다. 경기지역. 수도 개경과 그 주변을 이야기하는 거. 지금도 이제 서울 주변 경기라고 하잖아요. 이때 수도는 개경이었으니까. 자, 지방 통치체제는요. 5도 양계예요. 여기는 5도 양계. 5도 양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더라. 자, 5도는요. 일반 행정구역이고요. 여기 파견된 지방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안찰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 아래에 주군현을 두어가지고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5도 밑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군현의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데 이게 주군현이 전국에 구축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 고려는 지방관을 전국에 보낼 수 없었다. 아직은 지방 구석구석까지 확보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주군과 주현에는 지방관을 보낼 것이고, 그죠? 주군과 주현이 아닌 바로 그 주군과 주현에 속해 있는 군과 현이 있다고요. 거기를 우리는 어디라고 하냐면 속군과 속현이라 그래요. 속해 있는 군, 속해 있는 현. 바로 여기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누가 다스릴까? 지방에 파견되지 않았는데 이 지역은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향리. 향리가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조선시대 보면요. 사또 하면서 오는 그 이방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고려시대의 그 향리들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향리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지방관이 전부 다 파견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방관이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을 다스릴 만한 곳이 없어요. 하지만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다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이 향리가 실질적인 행사권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고려 향리와 조선 향리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하네. 어디냐면 향부곡 소. 향부곡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요. 소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곳도 있다. 이 특수행정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요. 역시 향리가 또 이 지역도 또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어허, 그림이 그리시죠? 고려는 5도와 양계로 전국을 나눴어. 그리고 지방관을 특정 지역에만 파견했어. 파견하지 않은 지역은 향리가 실질적으로 다스렸어.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조선 오면 이게 조선시대 오면 이제 팔도 체제로 일원화되죠. 그죠? 자, 지방 통치 체제 볼게요. 자, 양계입니다. 양계는요, 군사 행정 구역이네요. 아까 5도가 행정구역, 일반 행정구역이라면 바로 양계는 군사 행정구역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쪽이 있잖아요. 이 위쪽 그리고 이 옆쪽 여기가 북계 그리고 여기가 동계예요. 보세요. 이쪽은 지금 여진족과 거란족의 침입을 막아야 되고 이쪽은 왜구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계가 여기 양계. 여기에 어떤 목적은 바로 군사적인 목적이겠네요. 딱 보여지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는 이제 병마사가 파견되는 거. 그 병마사들을 관리하는 부서를 우리는 도병마사다. 고려만의 독자적 회의기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3경이 있습니다. 개경, 서경, 동경.
동경은 경주인데 이후에는 남경이 들어와요. 남경은 서울이에요. 지금 우리 서울. 이 서울을 그 당시에는 고려시대 남경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삼경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동경, 남경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삼경을 포함시킬 때 여러분들 이 풍수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풍수지리. 네. 풍수지리가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라 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지방 통치 체제였어요. 지방 통치는 양계 체제더라. 그리고 5도 일반 행정구역, 양계 군사 행정구역 이렇게 나눠지더라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사제도는요. 먼저 중앙군, 2군과 6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앙군들이 지금 툭툭 던져지고 있죠. 통일신라 시대의 중앙군의 명칭은 뭐였나요?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그죠? 고려는 중앙군이 2군, 6기. 통일신라는 구서당. 고려시대는 2군, 6기. 2군은 궁궐과 왕실을 수비하고 6기는 개경과 국경지역을 방어하는 그런 중앙군이 있더라. 그럼 지방군은 뭐가 있을까? 지방군은 여러분들 여기가 5도고 여기가 양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5도에는 주현군이 그리고 양계에는 주진군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현군, 주진군. 왜냐면 여기 이제 주군현이 있으니까 주현군. 진을 구축했으니까 주진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군사 지도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관리 등용 제도입니다.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법적으로 양인 신분 이상이면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양인 이상이면 묵과 핵심, 묵과 거의 실시되지 않음. 이게 중요한 포인트. 대신 여러분들 승과가 있어요. 밑에 승과가 있어요. 승려 시험이 있어요. 이게 조선과의 차이점이야. 조선은 묵과가 실시돼요. 하지만 승과는 실시하지 않아요. 왜? 조선은 유교의 나라니까. 그죠? 하지만 고려는 불교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고려는요, 묵과 실시하지 않고요, 승과가 실시했습니다. 그럼 왜 고려가 묵과를 실시하지 않느냐 궁금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는 워낙 전쟁이 많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관직을 줍니다. 또는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굳이 묵과를 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문과, 문관선발이고요. 제술과, 명경과. 제술과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논술 시험이에요. 제술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시라든지 시서 이런 것들 글을 짓는 것이죠. 글을 짓는 거. 명경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교 경전에 관련된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을 주관한 관리와 합격생이 좌주와 문생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기서는 시험 주관했던 그 관리 그리고 거기 합격생이 또 이제 문생이 돼요. 그래서 이 둘의 결탁이 이 엄청난 파워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끈끈한 어떤 그런 관계죠. 그래서 좌주 문생 관계였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잡과는 뭐 기술 관리를 그리고 승과는 아까 승려를 뽑는 시험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관리 등용 제도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관직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 과거를 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과거 말고 이거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음서. 음자가 뭐냐면 바로 조상 음덕할 때 음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그냥 과거 시험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합격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시대야. 네. 자, 바로 이게 바로 음서라는 건데요. 왕족과 공신의 후손 5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손이 시험 없이 관직에 진출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 고려의 관료 체제가 굉장히 귀족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의 어떤 그 시스템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앙행정조직은 이성 육부 체제였다는 거. 거기서 고려의 독자적 기구가 뭐였다? 어떤 회의기구가 있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려 3사는 언론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단순히 회계만을 담당하고 있더라. 그리고 언론 기능 담당하는 것은 누구다? 바로 중추원의 중추원의 그러니까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만나는 대관들이다. 그죠? 이 대관들이 언론 기능, 서경, 간증, 공박을 담당하더라. 이게 이제 핵심이고 지방은 5도 양계더라. 5도는 일반 행정구역, 그 다음에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이더라. 나눠져 있는 이원화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더라 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 고려의 그 대외 관계. 이 고려가 500년인데 정말 전쟁이 많아요. 10세기, 11세기는 거란족이 쳐들어오죠. 12세기는 여진족이 쳐들어오죠. 13세기는 몽골이 쳐들어오죠.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정말 고려 500년 내내 안 싸워본 적이 없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왜 육부에서 이병호형 예공, 조선은 이호 예병 형공이거든요. 왜 병부가 서열 2위냐면 그만큼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전쟁 많았던 고려의 대외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국제 정세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여기 거란이 있고 여기 여진이 있고 여기 송이 있어요. 여기 고려가 있다고요. 거란은 지금 호시탐탐 송과 싸우려고 해. 근데 송과 고려가 친해. 그러니까 이 고려가 후방을 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너무 센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 거란 고구려를 예상한 고려와 대립관계. 그래서 요나라를 건국하고요. 여진은 나중에 금나라를 건국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요나라가 되는 거고, 네, 여기가 먼저 금나라가 될 거예요. 자, 일단 기억을 해놓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거란이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바로 송을 쳐야 되는데 이 배후를 확실하게 해결해 놓지 않으면 마음껏 칠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바로 이 고려를 먼저 손을 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1차 침입 손영이 침입하는데 이때 이 세치어로 기가 막힌 외교수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거란으로부터 땅을 받아와요. 이런 외교를 해야 돼. 이런 외교를 진짜. 그죠?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6주, 바로 강동 6주가 여기입니다. 여기. 네, 이 지역을 확보해 오더라라는 사실. 이야, 대단하죠? 근데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고요. 거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란은 송을 치려고 온 거지 고려를 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희가 너희들하고 좋은 관계 지낼게. 근데 그러려면 여기 여진족 애들이 있어. 이 지역을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관리할게. 그럼 마음껏 너희들한테 갈 수 있지 않니? 거란으로서는 여러분들 나쁘지 않은 제안이죠. 고조 요만한 땅덩어리 하나 떼어주고 송나라를 마음껏 이게 그 공격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이 얼마나 좋겠어. 이거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의 윈윈이에요. 여러분들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서 고려가 이겼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거란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주 큰 소득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서희의 담판이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거란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좋은 관계 유지한다고 했는데 안 와. 그러니까 다시 침략을 했죠. 고려가 송과의 친선관계 유지했고 강조의 정변. 강조라는 그 장군이 그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왕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끌고 와요. 어떻게든 왕을 지켜내려고. 근데 왕이 죽지 않았어. 살아 있었어. 근데 군대를 지금 일으켰잖아. 이거 자칫하면 역모입니다, 여러분들. 군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마찬가지 아닐 건가 라고 해가지고 정변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강조가. 그러니까 얼마나 왕은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를 지켜주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자기를 폐위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해.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상황을 거란이 트집 잡은 거예요. 왜 너희들 누구 마음대로 왕을 바꾸는데? 라고 해서 침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양규의 활약으로서 일단 거란이 또 돌아갔죠. 자, 문제는 3차 침입이 되겠습니다. 3차 침입 때는요, 바로 강감찬이 그때 이 서희가 돌려받았던 그 강동 6주 중에서 하나였던 바로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 이게 바로 거란의 침입을 물리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요,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해서 개경의
나성을 축조했고요. 국경 지역에는 바로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가만히 있어봐. 천리장성 어디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고구려 왜 당나라가 성장하면서 당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그 과정에서 연개소문의 권력이 세졌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또 등장해요. 위치는 다릅니다. 네, 고구려의 그 천리장성은 좀 만주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바로 이 고려의 천리장성은 이렇게 국내를 지금 관통하고 있다라는 것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래도 이렇게 해서 거란족과 여진족도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천리장성을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축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 이제 10세기, 11세기는 거란이 쳐들어왔고 13세기는 이제 여진이 쳐들어오네. 아, 진짜 왜 이렇게 자꾸 쳐들어와? 여진족이요. 자꾸 쳐들어오니까 얘들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얘들이 정말 잘 싸우는 거야. 왜 그랬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는 기병이 없네. 말 탄 기병이 없네. 얘는 지금 유목민족이니까 말 타고 하면서 막 그냥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말 타기 말이 없네. 말을 탈 수 있는 그 부대를 만들자라고 해서 윤관의 건의로 이 별무반을 편성합니다. 별무반. 그래서 이 별무반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바로 신기군, 신보군, 그리고 항마군이라고 있어요. 신기군은 기병이고요. 신보군은 보병이고요. 항마군은 승려들로 구성된 부대예요. 마귀를 눌러서 항복시킨다. 항마군. 자,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결국은 때립니다. 여진족을 때려요. 그래서 동북 구성을 확보를 하죠. 효과 봤어. 근데 여진이 계속 제로 돌려주세요. 거기는 우리 살아야 돼요. 라고 하면서 결국 동북 구성을 돌려는 줬습니다. 자, 어쩌면 이게 여진족 성장 때 있었던 모습인데 이런 여진족이 더 크면서 이제 금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여진이 금 건국 후 요를 멸망시켰고요.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고려의 군신 관계와 4대 요구를 하는 거야. 야, 옛날에 정말 동북구성 축조할 때만 해도 정말 땅꼬마들이었는데 이렇게 커진 거야. 당시 그럼 이때가 누구였느냐? 이렇게 여진이 막 금한테 사대할 것을 요구하고 막 할 때가 언제였느냐? 그게 바로 이자겸과 김부식이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이자겸 등 집권층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4대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4대 요구 수용에 반발했던 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문벌귀족 사회 동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벌귀족 사회 동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어쨌건 간에 지금 성종의 어떤 그런 치적, 그러니까 지방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고 성종 때 이제 유교 정치 이념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종 이후 이제 문벌귀족 정치가 안정화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 썩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제 삼국시대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개혁, 환골탈태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문벌귀족이 그랬어요. 주저앉아. 더 이상 됐어.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이자겸의 난과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통해서 이제 문벌귀족 사회는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있습니다. 자, 배경은요. 경원 이씨 가문이 왕실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외척 가문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이자겸하고요. 당시 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놀라워요. 이자겸이 그 왕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왕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외할아버지이면서 장인이야. 그럼 누구랑 결혼한 거야 도대체 왕은? 자신의 이모랑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건 고려인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고려 시대에 가능했으니까. 근친혼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인종하고 지금 결혼한 거예요. 그만큼 권력이 이자겸에다 몰려 있다는 것이죠. 이자겸의 어떤 그 딸들의 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겠어. 자, 그러면서 인종즉위 이후 이자겸이 권력을 독점하더라.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자겸도 이제 슬슬 욕심이 생긴 거야. 내가 한번 왕을 해봐?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난을 일으켰고 결국 그 난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문벌기록 사회가 이제 서서히 한계가 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계기가 바로 1126년에 있을 이자겸의 난이다 라는 것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뭐냐면 이자겸뿐만 아니라 당시 어떤 김부식 세력들, 이 개경 세력들이 모든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개국 초기에는 참 이렇게 태조 왕건, 광종, 성종 이렇게 넘어오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질서가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의 기득권만 챙기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당시 그 여진이 금관 4대 관계를 요구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자겸 난 이후 개혁적인 서경 세력과 보수적인 개경 세력이 어떤 대립을 하는 거예요. 개경 세력이 자기들만 뭐든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해요. 서경길지설. 풍수지리설은 뭐냐면 이제 개경의 기는 쇠했다. 이제 서경이 새로운 왕도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경길지설. 이러면서 나온 게 바로 묘청,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이 서경천도, 금정벌 등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서경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서경에서 결국 난을 일으키면서 김부식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돼요. 여러분 김부식 누구예요? 삼국사기의 저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 그 삼국사에 있었던 그 김부식이 결국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위태위태해요. 이게 지금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이 고려사회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 고려사회는 크게 역사 주도 세력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항상 시대 구분할 때는 1170년 이 무신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눕니다. 이 전을 우리는 고려 전기라고 하고요. 이후를 우리는 고려 후기라고 해요. 이렇게 잡아요. 그런데 고려 전기는 다시 두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초기, 고려 초기와 그 다음에 고려 중기, 네,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고려 초기는 바로 호족의 시대예요. 호족의 시대. 호족이 고려 세웠잖아. 그 호족이 안정화가 되면서 중기에 와서는 문벌 귀족화되는 거야. 문벌 귀족. 그러니까 이 문벌 귀족 시대가 되면서 시대의 어떤 변화에 잘 적응을 못해. 결국은 모순점 발발했고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실패해. 그러면서 이 개경파의 어떤 그 기득권은 더욱더 공고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점 발생하겠네 이게. 결국은 1170년 바로 칼을 든 무신들에 의해서 문신들이 제거가 되면서 바로 무신 정권으로 들어가는 시기, 이게 바로 고려 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한번 분류를 해보죠.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고려 전기 끝자락에 있었던 문벌귀족사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개경파입니다. 자, 이 개경파는요, 묘청 정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풍수지리설, 개경의 기는 이제 쇠했다. 서경에서 새로운 왕도가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금나라 정벌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이 개경파는요, 김부식, 유학자예요. 신라계 승의식이 있고요. 금사대를 유지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결과 문벌귀족사의 모순은 더욱더 심화되고 왕권은 약화되다. 지금 이자겸의 난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다 실패하면서 오히려 문벌귀족사의 모순은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결국 그들은 칼에 맞더라. 이게 바로 무신정변이더라 라는 것이죠. 자, 문벌귀족사의 모순이 심화되었고요. 바로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하급 군인들의 불만이 있으면서 그때 왕이던 의종이 또 실정까지 보여요. 좋은 데 가서 그냥 막 연애나 하고 잔치나 베풀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결국은 안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이제 여러분들 이 보현원 사건으로 정중부, 이의방 등이 의종을 폐하고요. 문신들을 제거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현은 놀러 간 거지. 예, 또 이 무신들은 또 이렇게 보초만 서요. 근데 그때 이 문신들이 좀 재밌자고 무신들끼리 그 수바퀴, 이게 손 갖고 싸우는 게 있어요. 이 수바퀴를 시켰어요. 근데 당시에 그 연로한 무신이 수바퀴를 하다가 도망을 가요. 그러자 문신이었던 한뢰, 아주 무례한 그런 인간인데, 한뢰가 그 도망가는 그 노 장군의 얼굴 때려요. 야, 너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그 그러니까 문신들이 무신을 굉장히 그 경멸했는지, 그 굉장히 우습게 봤는지가 딱 보이는 단적인 사건이잖아요. 이러면서 무신들이 탁 돈 거예요. 아, 이것들. 그리고 칼을 딱 뽑고 문신들을 가차없이 죽여 나갔던 사건. 이게 바로 보현원 사건이더라. 이게 바로 이제 무신 정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의종을 폐하고요. 문신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중방.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 그 귀족회의 있다고. 제추회의 있다고. 여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문관 위주의 그런 귀족회의였어요. 그런데 무관도 있다? 무관의 귀족회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중방이에요. 중방. 그런데 고려 초기는 도병마사가 기능을 했지 이 중방은 기능을 안 해요. 왜? 문신들이 다 좌지우지하니까. 그런데 무신정변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중방이 기능을 하는 거야. 귀족회의 기구. 자, 그래서 중방을 중심으로 무신들이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신들이 힘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비전이 없네.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는 비전이 없네. 아, 결국 여러분들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서로 죽여나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무신 정권에 대한 반발이 엄청 심해지는 거야. 문신의 대표적인 어떤 난이 김보당의 난. 이거는 여러분들 김보당의 난, 이거는 개경에서 벌어진 난이고요. 그다음에 조위총의 난, 이거는 서경, 이거는 평양에서 벌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문신들도 막 다시 저항하는 거야.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과정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기층 민들도 저항을 해요. 그건 좀 더 볼 거고요. 결국은 무신들, 지금 앞에 했을 때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이라고 하는 이 흐름들 속에서 최종적으로 승자가 된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바로 최충원이에요. 최충원이 권력을 탁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의민을 제거하고 최고 권력자가 되었던 인물 최충원. 자, 이후 권력을요 세습하면서 4대 60여 년간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최충원, 최후, 최왕, 이런 식으로요. 뭐 나름대로 사회기여관도 제시하는데 봉사십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농민항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진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최씨 무신 정권, 이 정권의 기구를 한번 볼게요. 아까 여러분들 무신 정권 때 그 무신들의 그 귀족 회의 기구 어디라 그랬죠? 중방이라 그랬죠. 중방. 그죠? 최씨 무신 정권이 들어오면요 이것저것 더 만들어요. 자, 첫 번째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바로 교정도감입니다. 교정.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교정하는 그런 임시기구라는 얘기겠죠.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최충원이 설치했고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구. 최충원이 그 우두머리인 교정 별감이 되어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다. 자, 그리고 최후가 설치한 것이 무엇이다? 이게 바로 정방. 이거는 인사권을 장악한 거예요.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설치했고요. 이거는 최고 정책기구고요. 정방은 최후가 설치, 인사권을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서방이 있어요. 이것도 최후가 설치했어요. 이거는 국정논의, 특히 문신들을 등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최후 입장에서 이거 무신들만으로는 안 되겠어. 문신들이 필요해. 라고 해서 문신들 등용하면 책 썼자. 예, 서방. 뭔가 공부하는 문신들이 딱 연결되죠. 서방을 지금 만들었다. 그래서 교정도감, 정방, 서방은 이때 최씨 무신용으로 만든 거예요. 중방은 그 이전부터 있었고.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군사면에서의 권력장을 한번 볼게요. 군사면에서는 그 사병 집단이 있었어요. 그 사병 집단이 뭐냐면 바로 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방.
도방. 그리고 삼별초, 야별초에서 시작돼가지고 밤에 이제 도초를 쏘는 어떤 그런 거였거든요. 좌별초, 우별초를 늘어났다가 이제 늘어났다가 이제 삼별초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좌별초, 우별초, 신이군이로 이렇게 좀 만들어 삼별초가 된 거죠. 이런 도방과 삼별초가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의 권력 기구였다. 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지금 막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니까 기층민들도 뭐지 쟤네들?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싸워볼까?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농민봉기 첫 번째,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 합니다. 자, 어디? 공주 명학소에서. 자,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 공주예요. 포인트 공주예요. 공주. 그리고 소예요. 소는 여러분들 향소부곡할 때 그 향부곡소 할 때 소예요. 아하, 수공업 집단이네. 그럼 거기서 나는 익힌 거야. 그 지역이 어디다? 공주다. 왜 공주를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요. 바로 공주는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그죠? 거기 하면 뭘 볼 수 있어요? 문영왕릉을 볼 수 있죠. 바로 그곳에서 바로 고려시대 때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의 난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공주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결국 이제 무력으로 진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삼이, 효심에 또 난도, 농민들 봉기가 또 벌어졌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게 다 지금 최씨 무신 정권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자, 천민들의 봉기도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바로 만적의 난. 만적이 지금 개경에서 봉기를 계획하다 발각됐는데 신분 해방 운동의 성격이 있어요. 예. 만적. 우리라고 해서 왕이 못 될 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이 만적 노비 출신이 이런 일을 벌인 거죠. 그 당시에 노비로 태어났으면 그냥 노비예요. 내가 노비가 아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거든. 왜냐면 그건 시스템이니까. 그런 사회에서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시대를 뛰어넘는 생각이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어떤 그런 생각을 지금 해낸 겁니다. 그리고 뭐 삼국의 부흥운동들도 이때 지금 각 지역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하여튼 이 무신 정권에 있었던 어떤 여러 저항들, 이게 뭐 정말 총체적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는 모습들 지금 보고 계시죠?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의 난, 그리고 만적의 난, 대표적인 난이 되겠습니다. 네. 무신 정권 시끄럽네요. 진짜 뭐 정신 하나 없네요. 내부에서 막 여기 뻥 저기 뻥 이게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이제 또 터지네요. 이제 외부에 터진다. 외부에서 무신 정권기에. 그게 어떤 나라냐면 몽골이에요. 몽골. 징기스칸의 나라. 원나라 징기스칸의 부대 몽골군. 자, 바로 몽골 제국이 성립됩니다. 13세기 징기스칸이 몽골의 여러 부족을 통일해서요. 활발한 정복활동. 이 정복활동의 범위가 여러분 어디까지? 저쪽 유럽까지 가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바로 이 원나라 아닙니까? 몽골 아닙니까? 자, 보세요. 지금 몽골에 쫓긴 거란이 고려를 공격했는데 고려는 몽골과 연합해서 거란을 격퇴시켰는데 그러면서 몽골과 외경이 수립하는 거예요. 이제 고려와 몽골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몽골이 굉장히 많은 공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쳐라 해.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서 몽골군이 쳐들어옵니다. 몽골군이 몽골 사신이 피살된 사건을 빌미로 고려에 침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후 여러 차례 계속 침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차 침입, 최씨 정권이요. 어디로?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최씨 무신 정권 때 지금 몽골 쳐들어왔는데 결상적인 자세로 강화도를 천도하는 거예요. 자, 강화천도 빌미를 몽골군이 또 다시 침을 해요. 그러자 이때 처인성에서 바로 김윤후와 처인 부곡민의 항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격퇴하죠. 이 김윤후와 그 처인 부곡민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들 참 부곡민들인데 이게 부곡민들은 여러분들 일반 군현민들에 비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신분은 양인이지만 이사도 할 수 없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이죠. 물론 제가 볼 때는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기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싸운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권부 세력들은 지금 강화도에 도망간 상태인데 나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지켜야지.
그죠? 그런 어떤 모습들 김윤후 또 처임부곡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항전하자. 자, 결국은 최씨 정권은 결국 무너져요. 예, 무너지고 고려와 강화를 체결하게 됩니다. 고려 정부의 이제 개경을 이제 환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한테 피해는 엄청나요. 문화재 피해, 초조대장경. 이 초조대장경은 뭐냐면 여러분들 거란족 있죠? 거란족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막아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초조대장경이거든. 이게 불타요. 그래서 다시 만든 거야.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몽골의 침입을 막아보겠다. 그 만든 게 뭐예요? 이게 팔만대장경이야. 팔만대장경. 그리고 초조대장경만 불타느냐? 아, 선덕대왕. 선덕여왕 때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었던 바로 황룡사 구축목탑도 불타요. 아,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나쁜 짓을 이렇게 참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노. 몽골과는 절대 화의를 할 수 없어. 계속 끝까지 싸워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이 삼별초, 아까 좌별초, 우별초 뭐 이런 얘기하면 삼별초 있잖아요. 그 삼별초가 싸우는 거예요. 원인은 고려의 개경 환도. 반대는 이거죠. 영양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 결과 고려 몽골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더라. 여기 바로 이제 몽골 침입에 있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쨌건 몽골한테 항복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라고 하는 깃발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려라고 하는 깃발이 꺾이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네. 원간섭기는 되었지만 그렇다고 고려의 깃발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여러분 세계사에서 이 몽골이 휩쓰고 지나간 적에 이렇게 남겨둔 곳이 없어요. 예, 다 쓸어버리거든요. 네,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그 저항의 대가가 바로 이런 것이죠. 자, 하지만 원나라 간섭 심해집니다. 먼저 내정 간섭, 정동행성. 이게 사실 정동행성은 여러분들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예요. 말 그대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이게 이제 실패한 이후엔 그 남아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통해 가지고 고려의 내정을 오히려 간섭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또 고려 왕을 원의 공주와 또 혼인을 시킵니다. 이게 부마국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회나라가 된 거예요. 왕실 호칭도요 격화시키죠. 폐하에서 전하로, 태자에서 세자로, 그리고 조와 종에서 왕으로 격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영토도 많이 잃어요. 그래서 뭐 쌍성 총관부도 잃고요. 서경에 또 동령부를 또 설치하고요. 제주에는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토도 많이 잃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원간섭기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인적, 물적 수탈 뭐가 있었느냐? 아, 정말 가장 그 당시에 고통스러운 것들이 뭐냐면 바로 원이 공렬을 징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기 구분 이제 보여지시죠? 예, 여기서 1170년 구분해서 예, 무신 집권기가 이제 끝나고 원간섭기. 예, 고려말 원간섭기 지금 이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공녀, 여자를 막 데려가는 거죠. 특산물의 징발, 그 다음에 응방, 이건 특히 매사냥을 또 좋아했다 그래요. 응방을 설치했더라. 문물교를 보면요, 고려에서 그 몽골풍이 또 유행합니다. 네, 또 이제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간 그 고려인들에 의해서 고려의 어떤 또 모습도 또 유행을 해요. 서로 우리나라에서는 몽골풍이 유행하고 또 거기서는 고려 양이라 가지고 또 원에서는 고려 양이 유행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 원간섭기에 원의 빌부터 성장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호족, 문벌귀족 이렇게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신, 그리고 이후에 원의 빌부터 성장한 세력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 그래요. 요 시기공부 먼저 해야 돼. 원의 세력에 기대어 권력을 얻었는데요. 친원적 성향이 있습니다. 정책 기반은요. 음사를 통해 똑같아. 이건 앞에 문벌귀족이나 조상의 음덕을 통해서 관직을 세습하는 거기 관직을 독점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경제 기반요. 어마어마한 토지. 강과 강을 경계로 산과 산을 경계로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농민들을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서 국가는 국가대로 조세 수입이 감소되는 거예요. 이 권문세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때 바로 공민왕의 개혁이 등장을 합니다. 공민왕의 개혁이 등장합니다.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던 왕. 이게 바로 공민왕이다. 여러분들 고려시대 왕을 꼭 기억할 때 어느 왕? 고려 초기에 광종, 그리고 고려 후기에 공민왕. 시험에 꼭 나오는 왕들이에요, 여러분들. 예,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요. 고려의 대정에 간섭하던 바로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폐지하고요. 또 잃어버렸던 땅 찾아와야죠. 쌍성 총감부를 공격해서요.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고요. 고려의 관제 복구하고 변발 등 몽골풍을 금지시키는 아주 강력한 반원 자주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더라. 여러분들 이 쌍성 총감부 이거 지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딱 나왔을 때 아 이거는 공민왕의 어떤 개혁이야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바로 이 권문 세력들이 갖고 있는 대농장 있잖아요. 이걸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공민왕은요.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합니다. 토지 전자, 백성 민자. 토지와 백성을 다시 원위치에 돌려놓는 임시기구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권문 세력들이 말이죠. 불법적으로 토지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노비로 만들었거든요. 다시 원위치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광종 때 노비한 거 굉장히 유사하죠? 비슷해요. 효과도 비슷해요. 왕권 강화도 되고요. 재정 확보도 되고요. 꼭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민 변정 도감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정방을 또 폐지해요. 국왕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이 바로 이 공민왕의 개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성공했을까요? 아직은 이 공민왕의 힘이 좀 미치지 못했나 봐요. 결국은 권문세족이 반발했고 신돈 제거되고 공민왕 스스로도 결국은 시해되면서 개혁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 공민왕이 뿌렸던 그 씨앗이 자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진사대부.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그 시대의 비주류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으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된다고.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예요. 자,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배경은요. 공민왕의 개혁 추진 과정에서 등장을 했죠. 자, 이 신진사대부는요. 대부분 지방 향의의 자제들이고요. 중소지주 출신 많이 갖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개혁적인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면 못해요. 쉽지 않아요. 주로 바로 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음서가 아니라 과거예요. 자, 정말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이 신진사대부의 이데올로기. 아까 여러분들 제가 고려 초기 그 지방 호족들의 이데올로기 뭐라 그랬어요? 선종과 풍수지리라 그랬잖아. 이 신진사대부, 새로운 시대, 조선시대를 열 수 있는 이 신진사대부는 바로 성리학을 개혁사상으로 수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신흥 무인 세력이 있어요. 이 신흥 무인 세력에는요. 바로 당시에 여러분들 10세기, 11세기 거란이 쳐들어오고 12세기 여진이 쳐들어오고 13세기 몽골이 쳐들어오고 14세기 홍건적 외국 쳐들어온다 그랬잖아. 끊임없는 전쟁이잖아. 그 과정에서 바로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다. 누구? 대표적인 인물 최영과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이성계가요. 최영이 요동정벌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이성계를. 근데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내세웁니다. 뭐 지금 장마철이다, 뭐 지금 농사지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 해서 결국 위화도에서요 회군을 해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요. 회군을 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모입니다. 이건 영모. 명령 불복종이기 때문에 영모입니다. 죽어야 돼요. 죽거나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면서 쿠데타를 생각한 것이죠. 성공했어요. 그래서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키면서 권력의 장악을 하게 되는 모습들.
자,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됩니다. 되는데 신진사대부가 또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바로 온건파와 그리고 급진파로 나뉩니다. 온건파는 정몽주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고려 내에서 개혁해서 개혁하자라는 쪽이고, 급진파는 정돈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왕시성을 갈자. 새로운 왕조를 열자. 왕시성을 끝내고 이시성으로 가자라고 하는 급진파. 이렇게 분화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더라. 자, 위화도 회군을 통해 가지고 정치 권력을 장악했던 이 신흥 무인세력과 신진사대부. 이번에는요, 개혁을 또 추진합니다. 바로 경제개혁이죠. 과전법을 실시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원간섭기에 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지? 권문세족. 그들의 경제 기반 뭐라 그랬지? 대농장이잖아요. 그 대농장을 몰수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과전법이에요. 과전법 실시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정몽주도 제거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성계가 조선 세우는 과정을 보니까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 권력 장악했죠. 과전법으로 경제 개혁했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온건파 사대부들, 정몽주를 위시한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했죠. 이렇게 딱딱딱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야, 이게 지금 고려 500년을 그냥 한 번에 그냥 훑은 거예요. 고려 500년을 제가 공부하다가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은 별표 좀 많이 좀 쳐주시고요. 예, 시험 문제에 한번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